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아시아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에도 오펙 플러스는 기존의 증산 중단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유가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공급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파트너라고 강조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와 경제 협력을 둘러싼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출혈 경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격 인하를 넘어 무이자 할부와 보조금까지 동원하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증시 라이브의 장혜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지난 주말에는 그래도 이 한파 속에서도 다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이 전해진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이 시장의 흐름들을 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에서는 여전히 증산 중단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그래도 좀 차분히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과 함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오늘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한국의 코스피가 강하게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안에서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이 2% 넘게 상승하면서 4,400선에 안착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2.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51,689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 증시만이 그 안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좀 약한 모습이네요. 오늘 한국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린 데에는 상당히 강한 그 두 형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세가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는 이번 주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아시아 증시 라이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Beyond the Headlines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오늘은 일본 기업 배당금 사상 첫 20조엔 돌파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기존에 현금을 쌓아두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주주환원 시대로 전환을 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다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기업들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돈의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상장 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이 처음으로 2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순이익의 약 40%를 배당으로 환원하면서 미국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현금을 쌓아두기만 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 기업들이 그 안에서 조금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니케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 연도 기준 일본 상장 기업들의 예상 배당금이 20조 8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돈으로는 19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1조엔 늘어난 수치로 전년 대비로는 약 8% 늘어난 수준이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배당 규모는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단기적인 이벤트다라고 보기에는 일본 기업 전반의 자본 정책이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배당 성향인데요. 일본 기업들의 순이익의 39%를 배당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S&P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34%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S&P 안에 해당되는 기업들보다 일본 기업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배당을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아직 유럽 기업 평균이 56%에 미치진 못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기준에 근접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금 보유 과다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비금융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이미 110조 엔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업 지배
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에게 자본을 쌓아두기보다 효율적으로 좀 써라라고 지시를 하고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배당 확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되고요. 이번 배당 확대는 가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상장 주식의 약 17%를 일단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3조 5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일본의 실질 가계 소비가 7,200억 엔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고요. 실질 GDP는 0.1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배당이 곧 소비로 이어지고 이 소비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기업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46%에 해당하는 1,050곳이 배당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회계 연도 중 배당 전망을 상향한 기업도 34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시장 기대를 강하게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당 확대를 일본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운영에서 앞으로 주주 친화적인 운영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변화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증시에 대한 재평가와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기업들의 배당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는 아닙니다. 일본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의 나라로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환원의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저희가 그 초기 신호를 좀 포착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다양한 또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오늘 저희 매주 함께하고 있는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님과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새해 인사드렸는데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맞이하셨나요? 네, 올해가 이제 붉은 말의 기운을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붉은 말의 해 맞습니다. 병오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글로벌 증시 전통적으로는 1월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흐름을 올해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일단 붉은 말이 좀 달려주지 않을까요? 네, 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산타넬리가 도래할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새해 들어서 1월, 분명히 1월 효과는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먼저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지난해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나서 숨고르기 국면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1월 효과가 반영되면서 특히 1월 달에는 1월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연준이 올해 연간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폭을 더 키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 1월 달에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준점으로 세워야 되는 국가는 분명히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놓여 있는 위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이 6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이익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24년도부터 연간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도 한 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S&P 500의 EPS 증가율이 1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플로우가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을 선호하는 주식과 채권 시장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또 미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체인 시장적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고 또 연준 올해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증시 상반기 때까지는 지금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미국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네,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미국 중심의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미국 증시가 AI 혁명을 주도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선 효과가 한국을 비롯한 논 US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제가 말씀드렸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타 증시는 지난해 워낙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상반기는 그래도 지금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는 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다라는 그 흐름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이러한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부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뭐 단행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연준 내부 분열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이 안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꽉 드러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장 예상보다는 더 완화적인 연준의 행보가 기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FOMC에서 제시된 수정 경기 전망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연준이 올해 한 번 25pp나 그리고 CME 패드워치 2를 확인을 해보면 올해 두 번, 현재로서는 3월과 9월 달 각각 25pp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IB 중에 하나가 올해 연준이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장 예상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해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했던 그 바탕이 결국에는 미국의 노동시장 둔화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냉각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물가 역시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전월보다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 자체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합이라고 하면 아마 1월 FOMC에도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통해서는 동결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짙지만 저는 가까워질수록 25pp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그 확률값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월 달에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 동결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1월 달 FOMC를 통해서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나고 나면 올해 연간으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폭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월 효과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변수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고용 관련된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를 바탕으로 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장 예상보다 더 클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미국 주도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인하 폭이 더 커진다거나 아니면 인하 횟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 시장의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시장이 이제 부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성장주들의 또 눈이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성장주들이 미국 증시 안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 버블론이 한번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수면 위로 그 다음부터는 좀 버블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좀 우려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상승 흐름을 좀 즐겨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실까요? AI 버블 논란은 앞으로도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바탕은 결국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로서 계속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버블론 관련해서 배경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AI 투자 경쟁에 따른 순환적 투자 그리고 부채와 부의금융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개별 기업에 한정된 요인이긴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AI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핵심 투자자가 이탈되는 부분들이 버블론을 좀 다시금 부각시키는 데 영향을 줬던 사항이긴 하는데 순환적 투자 관련해서는 결국 오픈 AI, 엔비디아 관련해서
진행이 좀 부정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공급 측 기업들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은 좀 둔화될 수 있지만 투자 금액 자체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이제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AI 기업들이 해당되는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계속 자본적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출원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또 이에 따른 수요들도 상당히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AI 버블론의 배경이 됐던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AI 버블론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전력 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028년도까지 미국이 필요한 전력량이 한 69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전력 부족분이 한 49기가와트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AI 관련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집행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에서 확산될 거예요. 아마 그때가 AI 버블론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배경들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일상에서 AI 관련된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AI 버블론을 저희가 언급을 하기에는 이제 2028년에 도래할 전력 부족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AI 섹터가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 내에서 좀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이야기를 마쳐보고요.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정책 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긴 했지만 엔화가 이에 맞게 좀 반응을 못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BOJ가 10월 달에 지난해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언지를 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재개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줬다라고 하면 지금의 엔화 약세가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2월 BOJ 금정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지만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그렇게는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6개월에서 이제 12개월 정도 후에는 이제 BOJ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올해 BOJ가 한 번에서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BOJ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대 흐름들 계속 이어져 있고 일본은 일손 부족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금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BOJ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엔화 약세가 생각보다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배경에는 BOJ가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직접적인 구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바탕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4월달 전후로 보면 이제 춘투 임금 협상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전망되고 있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처럼 5% 이상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6% 그리고 비정규직은 7%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일본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고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일본 기업들이 AI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기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올해 춘투 임금 협상을 통해서 지난해와 같이 5% 이상 임금 인상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BOJ는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단기적인 기간 지나고 나면
엔화 약세는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는 엔화의 흐름이 일단은 이제 BOJ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좀 크게 영향을 당연히 받게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한 그 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이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증시에 대한 전망도 해보면요. 새해에 뭐 니케이 6만 엔 돌파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코스피는 5,000피 돌파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지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기대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실까요? 그 전망을 하다 보면 국가별로 선호도를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미국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풍선 효과로 미국이 아닌 국가 증시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증시 좋고 당연히 일본 증시도 좋게 흘러가겠죠. 근데 국가 선호도를 주다 보면 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연간으로 가장 좋게 보는 국가는 AI 혁명 관련해서는 미국, 그리고 이제 선진국 내에서도 이제 선호도를 준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다음에 유럽,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일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일본 증시도 올해 타 증시 따라서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실 전망을 할 때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본 증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잠깐만 왜냐면 위원님 여기가 저희가 아시아 증시를 네. 보는 지금 프로그램이기 네. 때문에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국가별 선호도를 줄 때는 모두 다 좋다라고 얘기는 어려우니까. 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렇죠. 핵심 요인에 따라서 얘기해드리면 결국 통화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BOJ가 이제 어차피 올해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엔화 약세는 제한되고 증시의 상승폭도 제한되는 흐름들을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경기 역시 예상보다는 잘 좋긴 하지만 다른 타 선진국 대비 비교를 해보면 성장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늘 이제 한국 증시 좋고 일본 증시도 최근에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2% 안팎의 다 상승을 좋다라고 보이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있는데 사실 이제 명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건만 놓고 온다고 하면 일본 증시가 무한정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BOJ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전후에는 지금 현재 일본 증시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 증시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명분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냐를 저희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또 하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이번 주 경제 지표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9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지금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는 좀 줄어드는 흐름이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노동시장 냉각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FMC에서 지금은 금리 동결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그 인하값이 좀 커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염두에 둘 지표는 13일 날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예상치보다 하회하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해석으로 옮겨지면서 그렇게 크게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일한 해석으로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14일에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아마 CPI하고 동일한 흐름들을 좀 예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FMC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고용 물가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옮겨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효과를 키우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당장은 9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지난해 12월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 주목하면서 저희 이번 주 한 주간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의 자세한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또 스튜디오가 이렇게 든든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문정, 지원, 우리 서희 캐스터와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너무나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본 증시가 뭐 거의 날아오르는 수준인데 오늘 장 분위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문정 캐스터와 제가 이렇게 초록불로 한번 옷을 맞춰서 입어봤는데 두 분이 텔레파시가 이렇게 통하신 게 아니고 맞춰서. 사실 그럼요. 텔레파시가 네. 통했습니다. 일본 증시를 위해.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얼마나 화끈하게 문을 열고 출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가 2.79%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1등 공신은 우리 반도체 형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느 나라를 담당했었죠? 미국. 자유의 여신상. 미국. 네, 맞습니다. 미국이었죠. 아니, 잠깐만, 미국이었습니다. 왕관 어디 가셨어요? 왕관이요? 말 가면 같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역시 왕답게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 달리는 걸 보고 일본 투자자들도 아침부터 나도 질 수 없지 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을 장바구니에 다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새해 첫날부터 흑백요리사 맛집이 우리 집 앞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어머, 당장 가봐야죠. 가야죠. 가겠습니다. 그렇죠. 당장 달려가야겠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도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옆 동네에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맛있어 보여서 줄은 서야겠는데 또 혹시 나한테 불이 번지는 거 아니야? 불똥이 튀는 건 걱정스러운 아닌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확실한 메뉴라서 워낙 인기가 좋아서 시장 기운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의 종목들에서는 약간 약세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드반테스트랑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지수를 하드 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모든 종목이 웃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빨간불도 곳곳이 써 있는데 M3나 트렌드처럼 평소 잘 가던 일부 IT주나 내수주들은 금리가 너무 높네 하면서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강한 놈만 더 강하게 잘 가는 화끈한 장세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 에러가 났는데 하나씩 제가 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쿄 전력부터 볼게요. 도쿄 전력 오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현재 8.58%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10년간 약 11조 엔을 투입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탈탄소 전원 비중을 약 60%까지 올릴 방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주가가 더욱더 오늘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이치 산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가를 또 확인해주고 계신 우리 다이치 산큐 현재 5% 가까이 올라주고 있네요. 4.96%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약사고요. 제약사인 다이치 산큐는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 독일, 중국에 약 3천억 엔을 투자하면서 항암제의 생산 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븐아이도 한번 보실까요? 자, 유통업계에서 오늘 세븐아이 홀딩스가 재팬이 미쓰이 물산과 손을 함께 잡는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폭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0.87%. 브라질 내에서 재생 농지를 10배로 늘리면서 커피 원두의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장도 한번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일본 증시 내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저희가 시장 내에서 어떤 또 주도적인 특징주들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는 조금 전 개장한 중화권 증시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긴 기간 쉬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네. 증시의 분위기 어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올해 처음으로 지금
본토 A주는 지금 개장을 했고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권 지수부터 살펴보면 상해 성분 지수는 0.5%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심천 성분 지수도 1%대 상승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테크 지수는 소폭 빠지는 흐름 보이면서 전일장이랑은 조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토 A주 히트맵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항공 장비 부문이 랜드스페이스, 민간 우주 기업인 랜드스페이스가 IPO 상장을 좀 소식을 전하면서 2% 가까이 탄력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귀금속 섹터도 오늘은 2.5%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히트맵 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0.1%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트리픽10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전업 소매가 0.5%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리픽10 흐름도 잠깐 보고 가면요. 알리바바는 1.4%대 상승, SMIC 반도체 단에서도 1.8%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화권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올해 첫 거래일을 맞이한 중화권 증시는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다소 엇갈린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점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환율과 함께 동남아시아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엔 환율은 0.22%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엔화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1달러에 초반에는 무려 156엔까지, 지금은 157엔까지 밀려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탄탄해서 탈인 상황입니다. 일자리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금방 안 내려가겠네라는 생각이 퍼졌고요. 자연스럽게 달러 몸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157엔까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차 한 대 팔면 돈 버는 도요타나 혼다 같은 자동차 주식들이 오늘장에서 잘 가고 있는데요. 현재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74% 상승하면서 신나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미국이 어디를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베네수엘라. 맞습니다. 네. 보통 이런 지정학적인 사건이 터지면 시장이 요동치기 마련인데요. 아직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강해서 주가나 환율에는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0.3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채권 시장도 함께 보실까요? 오늘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수준까지 내려간 건데요. 새해 첫날부터 분위기가 그래서 심상치는 않은 듯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2.36% 10년물은 올라주고 있네요.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가 떡국 먹고 쉬는 동안 미국 금리가 불을 뿜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누가 일본 채권을 들고 있겠어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일본 채권을 다들 내던지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일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다. 10년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경계감까지 함께 더해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금리가 오른다라는 뜻이라서 앞으로 엔화 가치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거운 소식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아시아 주요 증시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AR 반도체 산업의 낙관론에 힘입으면서 사상 최고치인 29,300선을 돌파했고요. 현재는 29,9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93%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견조한 4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와 함께 STI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강한 상승 동력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0.42% 소폭 올라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4%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폭 처음에는 하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관세 정책 변화와 함께 기술주 실적 발표에 더욱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아시아 증시의 출발 분위기를 저희가 함께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 국제 유가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외환 시장과 동남아시아 증시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이제 하나씩 이슈를 짚어봐야 될 시간인데요. 자, 우리 이슈의 아이콘이죠. 문정 캐스터가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혹시 자전거 잘 타시나요? 자전거.
자전거 잘 탑니다, 저는. 저도 세 발 잘 외발까지도 가능하신가요? 저는 산악 자전거까지도 탈 수 있어요. 와. 저는 4발 자전거밖에 못 타는데요. 잠시만요. 2발 아니고 4발. 2발 아니고 4발입니다. 저희한테 배우는 걸로. 그렇게 해야겠어요. 따라오세요. 네. 처음에는 이 4발로 시작하면서 보통 보조 바퀴를 달고 시작하잖아요. 자전거가 넘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균형 잡는 법은 배우지는 못합니다. 일본의 초저금리는 30년 동안 경제를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준 이 보조 바퀴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그 보조 바퀴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을 하면서요. 그럼 이제 일본은 스스로 균형을 잡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심을 잃을 것 같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심을 좀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서희 캐스터는 어떻게 저는 또 잘 나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저는 네. 중간을 택하겠습니다. 잘 가기도 하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또 잘 달려가려고 하고. 맞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가 정답이긴 합니다. 이 질문 하나에 사실 30년 엔저의 운명이 갈려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바로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화가 얼마나 쓸만한지를 보여주는 점수표인데요. 달러엔 환율은 지금 얼마에 바꿀 수 있냐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거기에다가 물가까지 같이 봅니다. 이 지표는 엔화를 들고 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엔화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1995년 이후에 계속 내려오고요. 지금은 거의 6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저는 성장을 못한 나라의 통화로 인식돼 왔다는 결과라는 건데요. 내수는 약하고 잠재 성장을 멈췄고 돈은 계속 해외로 나갔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자, 원래 일본의 물가가 더 높을까요? 미국이 더 높을까요? 미국이 더 높지 않나요? 당연히 미국이 네. 높지 않아요? 맞습니다. 원래 일본은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맞아요. 디플레이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2025년 3월 이후에 일본 물가가 미국보다 높아집니다. 세금 인상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이게 197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49년 만의 일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쌀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른다는 사회적 전제가 깨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서비스 가격, 임금 전가 기대까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입니다. 5년 뒤 물가가 꽤 오른다고 답한 사람에서 조금 오른다를 뺀 값인데요.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물가는 앞으로도 꽤 오를 거야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이제 일단 사람들이 물가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세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믿기 시작했다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거는 아직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도 이 기업은 그럼 가격을 올리고 일하는 사람은 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사두게 됩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부터 이미 비 오는 날처럼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걸 인플레이션의 자기 증식이라고 불립니다. 니케이 기사에서도 일본은행은 정말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는데요. 물가보다 더 중요한 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마지막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돈은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이 회색 선이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라는 건 일본이 해외에 맡겨놓은 돈의 총액입니다.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공장도 세우고요. 파란색은 미국 주식 시가총액은 그 돈이 주로 어디를 갔느냐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미국 주식 시장으로 다 움직였습니다. 이 두 선이 같이 움직인다는 건 일본 돈이 해외로 나가면서 특히 미국 증시를 떠받쳐 왔다는 뜻인데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한마디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일본이 해외에 쌓아둔 돈이 6배 이상으로 불어났고요.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돈만 118조 엔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국가 예산이 670조 원 정도인데 그거의 야. 1.5배 수준인 거죠. 이야.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당장 쓰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이걸 엔화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이 돈이 또 일본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괜찮을까요? 미국 증시가 지금
변수가 많은데요. 결국 핵심은 일본이 국내에서 돈이 필요한 나라로 바뀔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공하면 자본은 돌아오고 엔화는 강해지고 30년의 엔전은 끝날 수가 있고요. 실패하면 인플레 기대는 고착되고 통화 신뢰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엔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본은 딱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참 첩첩산중이네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떠한 솔루션, 하나의 밝은 빛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놓이게 된 게 바로 일본이 직면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솔루션을 또 들고 헤쳐나갈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세 분은 단톡방에서 의견이 갈리면 좀 주장을 확고하게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눈팅만 좀 하는 편이세요? 전 초반에 살짝 눈팅합니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서희 씨는 확고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단톡방에서를 비유를 하면 국제사회 단톡방이 아주 불이 났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죠. 이 소식에 국제사회 반응이 완전히 뚜렷이 둘로 갈리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일부 남미 우파 정부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나라별로도 갈리고 같은 남미 안에서도 갈린 모습인데요. 여기서 가장 곤란한 나라가 누구일까요? 일본? 일본이죠. 일본? 맞습니다. 이 늘 법의 지배를 강조해왔고 동시에 미국과는 동맹인 일본이 지금 문제인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주말인 어제 자신의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베네수엘라에 있는 현지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이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처럼 이 미국의 군사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도 비판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일본 입장은 스스로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생각보다 너무 우물쭈물하네요. 좀 소극적이죠. 맞습니다. 이게 정답 없이 일본만 가장 지금 난감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이 법을 강조해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의 대만 압박에 대해서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강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미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용인하거나 두둔하게 되면 그동안 일본이 해왔던 말들과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중국이 일본을 더 강하게 압박한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가치보다 거래로 보는 스타일입니다. 중국과의 상황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만큼 일본은 미국만 바라보고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 법의 지배라는 원칙과 미국과의 동맹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외무성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일본인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일본은 일관되게 국제법 원칙을 중시해 왔다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외교적 딜레마에 놓여 있는지 이번 대응에서 아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일본의 상황이 좀 만만치 않게 되게 어려운 좀 난관들에 직면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도 저희는 어떤 명확한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 증시 관련된 이슈를 하나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을 움직이는 뉴스, 우리 서희 캐스터가 준비한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중국의 GPU 기업들의 상장에 따라서 이번엔 또 바이두의 쿤룬신이 상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쿤룬신의 홍콩 상장 추진을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바이두의 숨은 자산 가치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쿤룬신은 바이두 AI 클라우드에 쓰이는 자체 AI 가속기 칩을 개발해온 조직인데요. 지금까지는 내부 인프라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AI 모델이 대형화되고 또 추론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GPU 공급 제약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AI 칩 자체가 독립적인 사업 가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두는 이 흐름 속에서 올해 1월 1일 쿤룬신의 홍콩 상장 신청을 공식화했는데요. 이제 바이두의 매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쿤룬신의 매출은 2025년 작년에 약 35억 위안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약 65억 위안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65억 위안이면 1조 3,4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한 해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증가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는 동시에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출 구조의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바이두 AI 클라우드 내부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2026년부터는 외부 고객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클라우드 매출의 약 14%를 차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4%면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내부용 플랫폼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늘어서 14%가 되는 거면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지금 내부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두의 쿤룬신이 바이두 자체에서 쓰는 용어로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내부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도 점유율 1위 검색 엔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쿤룬신이 만든 서비스는 사실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외부 비율도 늘린다고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구독형 그리고 고부가 같이 AI 서비스 비중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매출 구조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현재 바이두 주가에는 이 반도체 자회사인 쿤룬신의 가치가 아직은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된다면 독립적인 사업으로서의 쿤룬신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아직은 잘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상장된 메타엑스나 무어스레드, 비렌테크놀로지까지 AI 반도체 테마 속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왔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과 좀 차이가 있다면 외부 고객 중심의 GPU 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인데 쿤룬신은 바이두 내부 플랫폼에서 먼저 사용이 되는 AI 칩이라는 점에서 사업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쿤룬신이 이번에 순수 반도체 기업으로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바이두 생태계에 종속된 자산으로 평가를 받을지는 상장 이후의 시장 반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희 캐스터님 촉 좋잖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홍콩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네. 글로벌 자금이 엄청 많이 몰릴 것 같긴 합니다. 네. 비렌테크놀로지도 이번에 100% 넘게 그러니까요. 상승을 했었고 이번에 쿤룬신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생깁니다. 일단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장 직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을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일정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핵심 산업 협력을 전면에 둔 경제와 산업 중심의 방중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그룹, 현대자동차, 그리고 LG그룹 등 한국의 4대 그룹 총수들이 대거 동행을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교는 공급망과 투자, 그리고 기술 협력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선 이번 방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거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중국 내 생산과 투자 그리고 장비 반입 문제는 외교적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더 키운다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리스크 관리로 좀 목표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결이 좀 다르게 사업 확장과 관련된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양극재와 전구체 그리고 리튬 정제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은 셀 제조와 고부가 배터리 기술 그리고 완성차 연계 역량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으로 인해서 중국이 강한 소재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과 한국이 강한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기술을 함께 결합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협력 논의도 주목이 되는데요. 전기차와 수소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중국의 지방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핵심 사업들이 어떻게 결합하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진 중국 지표 하나 체크해보고 바로 이어서 경제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12월 레이팅독 서비스 PMI가 52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PMI 기준선은 50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 지표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사실은 이제 2달 전에 저희가 열렸던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내일 예정된 일정이 미국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CES 2026이 개막하는데요. CES는 세계 최대 IT 테크 전시회로 AI나 반도체, 로봇, 전장, 헬스케어 등의 섹터들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해석을 해보시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절기 소환입니다. 보통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오늘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도 이렇게 따뜻한 온기 속에서 한파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